아버님, 빨리 좀 오세요. 저희 애들 챙기기도 버거워 죽겠는데. 그날 외국의 어느 한 관광지에서 턱 밑까지 차오르는 습한 기운 속에 들었던 첫째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 첫째 며느리의 그 소리가 내 평생의 헌신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극이 그렇듯 그 시작은 언제나 가장 달콤한 얼굴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의점, 오후 2시. 1년 중 햇살이 가장 따갑고 손님은 가장 뜸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계산대에 기대 앉아 통증이 욱신거리는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죠. 얼마 전 받은 무릎 수술 자국이 꼭 훈장처럼 선명했습니다. 지지직. 낡은 형광등이 꺼져가는 소리를 내며 제 존재를 알렸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내 세상도 저 형광등처럼 깜빡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이름은 김진우. 대기업에서 30년을 숫자를 쫓다. 지금은 이 작은 편의점에 먼지 냄새를 맡으며 살고 있습니다. 아내의 사진이 놓인 계산대 한 구석을 마른 행주로 닦아냈습니다. 유리에 반사된 내 얼굴은 내가 기억하는 김 부장, 김 상무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릎 아픈 늙은이 하나가 앉아 있을 뿐이었죠. 여보, 당신 없으니까 집도 내 마음도 텅 비었어. 저놈들은 명절에도 코빼기 한번 안 비치고 내가 이러려고. 딩동, 정막을 깨고 출입문 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나는 늘 그랬듯 어서 오세요 라는 기계적인 인사를 입에 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아버님, 저희 왔어요. 검은 상복을 입고 장례식장을 드나들던 게 마지막이었던 두 아들 내외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한꺼번에 몰려온 겁니다. 퀴퀴한 박스 냄새와 유통기한 지난 폐기 음식 냄새가 전부였던 이 작은 공간이 순식간에 녀석들의 비싼 향수 냄새와 소란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놈 봐라, 영민이. 저놈 머리에 바른 기름 좀 보게. 준민이는 또 왜 저리 주눅이 들어서. 저것들 무슨 꿍꿍이야, 명절도 아닌데. 나는 놀란 마음을 감추고 짐진 무뚝뚝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히 반가운 티를 냈다가는 이 늙은 아비가 쉬워 보일 테니까요. 웬일이냐, 단체로 이 가게라도 팔아넘기러 왔어? 아버님, 아버님도 참 농담은 저희가 아버님께 빅 서프라이즈 들고 왔죠. 아버지, 저희 다 같이 해외여행 가요. 가족, 여행. 여행, 그것도 해외여행. 아내가 살아있을 때 그 지독한 구두쇠였던 내가 돈 아깝다고 한사코 마다했던 바로 그 단어였습니다. 아내의 빈자리가 새삼 칼로 벤 듯 아려왔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걸 봤어야 했는데 우리 새끼들이 드디어 철들었나 봐. 당신 가고 나니까 나를 챙기네.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간 쌓였던 서운함, 아내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해외여행. 이 아비 다리 불편한 거 뻔히 알면서. 아유, 아버님. 그래서 저희가 다 모시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휠체어도 다 알아봤어요. 그냥 몸만 오시면 돼요, 몸만. 첫째 며느리 선주가 싹싹하게 다가와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에서 느껴지는 건 온기가 아니라 무언가를 재촉하는 조바심이었습니다. 나는 재무팀 상무 시절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의 속내를 읽어내던 버릇이 남아 있었죠.
저 며느리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동공은 다음 말을 계산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좋은 데로 잡았어요. 동남아 최고급 리조트예요. 애들도 신나서 난리고요. 네, 아버님 중민 씨가 거기가 그렇게 좋다고. 녀석들은 뭐가 그리 신나는지 저희끼리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사별 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왁자지껄한 가족의 분위기였습니다. 뼛속까지 시렸던 외로움이 그 온기에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요. 나는 이 순간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 가야지. 이게 얼마 만에 느껴보는 행복이냐. 돈이 문제랴. 저놈들이 아비를 생각해서 이런 계획을 다 세웠는데, 그래서 여행 경비는 그건 당연히 저희가 내야죠. 레이, 준민아, 우리가 돈이 어딨냐? 이번에 인터넷 쇼핑몰 사업 확장하는 것 때문에 대출도 막혔는데. 맞아요, 아버님. 사실 그래서 저희가 좀 죄송한데 역시나 이놈들의 서프라이즈는 언제나 청구서와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뻤습니다. 이 늙은 아비가 아직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내가 내야지. 이놈들한테 돈이 어딨겠어.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애들 신나는 것 좀 봐. 돈으로 이 행복을 살 수 있다면 싸지. 됐다 시끄럽고 얼마면 되냐. 이 아버님, 진짜요? 와, 역시 아버님밖에 없어요. 역시 아버지, 통 크시다니까. 항공권이며 숙소며 애들 단체 티셔츠까지 싹 다 제일 좋은 거로 해. 이왕 가는 거 폼나게 가야지. 내 카드 가져가라. 나는 지갑 깊숙한 곳, 낡은 아내의 사진 뒤에 숨겨두었던 검은색 카드를 꺼내 선주에게 건넸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던 시절 아내에게 생활비 한번 제대로 줘본 적 없던 무심한 남편이었습니다. 그 죄책감을 이제라도 자식들에게 갚고 싶었습니다. 이 카드는 내 남은 힘이자 내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선주가 두 손으로 공손하게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는 그 찰나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마치 기다리던 사냥감이 함정에 걸려든 것을 확인한 포식자처럼 기묘하게 뒤틀리며 올라가는 며느리의 입꼬리를. 그것은 감사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성공했다라는 안도감과 이 노인네 속이기 쉽네라는 경멸이 섞인 짧은 경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효도할게요. 그 서늘한 미소에서 스쳤던 위화감. 하지만 저는 애써 그 감각을 외면했습니다. 며칠 뒤 도착한 일시불, 결제 완료, 문자 알림과 아이들처럼 들뜬 아들놈의 목소리에 그 모든 의심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 늙으면 의심만 많아진다더니 내 자식들인데 내가 잘못 본 거겠지. 다녀오자. 여보, 당신 목까지 내가 실컷 즐기다 올게. 그것이 내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지옥 같은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은 거대한 흥분으로 들끓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소란스러움 속에서 나는 어색하게 휠체어에 앉아 있었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밀려가는 바퀴의 감촉이 낯설었습니다. 이 아버님, 휠체어 타시라니까요. 저희가 다 서비스 신청해 놨어요. 편하게 가셔야죠. 괜찮다. 이 정도는 걸을 수 있어. 남사스럽게 굴지 마라. 아이, 아버지 고집 부리지 마시고. 그러다 늦으면 비행기 놓쳐요. 녀석들은 내 의사는 묻지도 않고 나를 짐짝처럼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서비스라는 말이 유독 귀에 거슬렸습니다. 며느리의 그 말은 아버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편하기 위해서라는 말의 동의어였습니다. 나는 돈을 지불하고 구매한 효도 패키지의 일부, 아니
가장 거추장스러운 수화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손주 녀석들은 내 휠체어를 밀며 장난을 쳤고 나는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그들의 효도를 받아들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꼬박 10시간을 날았습니다. 좁은 이코노미석에 갇혀 퉁퉁 부어버린 다리를 주무르며 나는 차라리 비즈니스석으로 다 끊어줄 걸 그랬나 후회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공항의 문이 열리는 순간 후끈한 열기가 폐부로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한국과는 전혀 다른 축축하고 짙은 흙냄새와 이름 모를 향신료 냄새가 뒤섞인 공기였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리조트는 훌륭했습니다. 최고급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았죠. 내 카드로 결제된 그 화려함에 녀석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첫 번째 여행 코스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눈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돌계단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파른 경사 그리고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좁고 미끄러워 보이는 계단. 여길 올라간다고? 그럼요. 여기가 이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사원이래요. 저 꼭대기에서 보는 일몰이 장관이래요. 영민아, 나 다리 아픈데. 이 아버님, 또 그러신다. 그러니까 아까 휠체어 서비스 신청할 때 같이 하시지. 여긴 휠체어 못 올라와요. 이것 봐라. 내 다리 상태 뻔히 알면서 이런 곳을 첫 코스로 잡았다고? 휠체어가 못 올라오는 걸 알면서 이건 나를 데려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를 버려둘 생각이었던 거다. 나는 이를 악물고 지팡이에 체중을 실어 첫 번째 계단을 올랐습니다. 수술 자국이 비명을 지르며 터질 듯이 아파져 왔습니다. 습한 공기 탓에 지팡이를 쥔 손바닥이 축축하게 미끄러졌습니다. 등줄기에는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귓가에는 내 거친 숨소리와 심장 소리만 울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여보, 아기 넘어져. 당신은 애들 좀 챙겨. 손주 녀석들은 이미 저만치 뛰어가며 깔깔거리고 있었고 아들놈들은 그런 아이들을 쫓아가기에 바빴습니다. 아버지, 빨리 좀 오세요. 저희 애들 챙기기도 버거워 죽겠어요. 야, 진짜 애들 챙기기도 버거운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모시고 오지 말 걸 그랬나 봐. 그 말이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와 내 심장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모시고 오지 말걸.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땀이 식으면서 한기가 몰려왔습니다. 녀석들은 단 한 명도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만 빼고 나만 이 지옥 같은 계단 한가운데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짐이었구나. 돈 내는 짐. 다리가 아프다고 칭얼대는 늙고 귀찮은 짐. 결국 나는 절반도 오르지 못하고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중간에 주저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릴 무렵 녀석들은 신이 난 얼굴로 내려왔습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뽀송뽀송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아이, 아버진 결국 못 올라오셨네. 진짜 멋있었는데. 나 먼저 숙소로 돌아가겠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나는 억지로 저녁 식사를 몇 술 뜨고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먼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40평짜리 내 집보다 더 넓은 스위트룸이었지만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차가웠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수술한 무릎을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침대에 걸터 앉아 뼈마디를 파고드는 냉기에 신음했습니다. 이놈들, 내가 방에 혼자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없구나. 나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입력했죠. 늙은이의 자존심을 버리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나다 방이 좀 춥구나. 에어컨은 어찌 끄느냐. 그리고 저녁은 다 먹었으면 나 약 먹어야 하니 물 한 병만 좀 가져다 다오.
메시지 옆에 숫자 5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녀석들 모두가 내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장이 없었습니다. 나는 텅 빈 채팅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내가 보낸 메시지가 마치 무덤 속으로 던져진 돌멩이처럼 아무런 메아리도 울리지 못했습니다. 읽었구나, 분명히 읽었는데 답이 없어. 나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절뚝이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니바에 있는 작은 생수 한 병, 거기에는 $10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에게 $10짜리 생수 한 병 값어치도 안 되었던 거냐? 수천만 원짜리 여행은 내가 쐈는데 이 $10가 아까워 아비에게 물 한 병을 안 가져다 줘.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녀석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배불러. 우리끼리 2차로 룸서비스나 시켜 먹을까? 좋지. 아버님은 주무시나? 아까 카톡 오셨던데 방 춥다고. 춥긴 뭐가 추워, 이불 덮으시면 되지. 아유, 피곤해. 그냥 들어가서 쉬자.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내 아들 며느리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운 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이것은 에어컨 바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배신감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조금 전 공항에서 보았던 귀국 항공편 앱을 열었습니다. 가장 빠른 항공편 내일 새벽 6시. 나는 망설임 없이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결제는 당연히 내 카드였습니다. 이 지옥 같은 여행 나 먼저 끝내기로 했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짐을 쌌습니다. 가져온 것이라곤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아내의 사진뿐. 짐을 싸는 데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가볍고 허망했습니다. 나는 호텔 메모지에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먼저 간다. 너희끼리 잘 놀다 오너라. 더는 하고 싶은 말도 남길 말도 없었습니다. 나는 지팡이를 짚고 내 카드로 결제된 그 호화로운 스위트룸을 미련 없이 나섰습니다. 로비의 직원이 의아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지만 나는 공항으로 가는 택시만 요청했습니다. 그 직원의 눈에 비친 나는 분명 가족 여행에서 낙오된 초라한 늙은이였을 겁니다. 이른 새벽의 이국 도시는 아직 잠에서 깨지 않았더군요. 택시 창밖으로 스쳐가는 낯선 풍경들을 바라보며 나는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던 시절 저놈들. 대학 등록금을 대기 위해 밤샘 근무를 하던 날들. 그 모든 희생이 어젯밤 $10짜리 물 한 병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리 악착같이 살았나? 내 인생의 대차대조표는 처참한 적자다.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올 때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왁자지껄한 손주 녀석들 대신 내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텅 빈 곳이 마치 내 남은 인생을 보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창밖의 구름을 보며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도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꼬박 10시간을 다시 날아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며칠 만에 돌아온 한국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40평대 아파트. 아내와 내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우리의 안식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선 집은 싸늘했습니다. 며칠 집을 비웠다고 내려앉은 옅은 먼지 냄새, 그리고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적마. 나는 가장 먼저 아내의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보, 나왔어 나. 버려졌나 봐.
사진 속 안에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오늘따라 나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어. 저놈들 속을? 그래서 나만 남겨두고 먼저 간 거야? 나 혼자 이 꼴 당하라고? 나는 식탁 의자에 망연자실 앉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여행 일정은 사흘이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흘 동안 그저 씻고 잠자고 멍하니 TV를 켜놓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세상이 너들썩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내 세상은 저 식탁 위의 휴대폰 안에 멈춰 있었습니다. 첫째 날 조용했습니다. 둘째 날 역시 조용했습니다. 셋째 날 사흘 동안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어디 가셨어요? 한국에는 잘 도착하셨어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내가 그토록 바라던 그 어떤 질문도 단 한 통의 문자도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녀석들은 내가 남긴 메모를 분명히 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사라진 것을 어쩌면 여행 경비를 아꼈다라며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사흘이다 아비가 사라진 지 사흘이 지났는데 이놈들은 단 한 번도 나를 찾지 않았어. 내가 거기서 객사를 했어도 몰랐을 거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필요할 때 돈을 내어주는 현금 인출기이자 귀찮게 신경 써야 하는 오래된 짐이었을 뿐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녀석들이 정해진 일정대로 귀국한 그 시각,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 깊숙한 곳, 아내와 나만이 알던 작은 금고로 향했습니다.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둔탁한 쇠 마찰음과 함께 금고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내 평생의 결과물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강남 40평대 아파트 등기 권리증, 분당 신도시에 사둔 500평짜리 토지 문서. 녀석들 사업 자금으로 쓰려던 땅이었죠. 국내외 우량주로 구성된 주식 포트폴리오. 아내의 이름으로 들어둔 곧 만기가 돌아오는 거액의 종신보험. 나는 대기업 재무팀 임원이었습니다. 돈의 흐름을 읽고 자산을 불리는 것이 내 평생의 일이었습니다. 녀석들은 내가 편의점이나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퇴물로 알았겠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돈의 흐름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감상에 젖어 늙어가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냉철한 CFO 김진우였습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짐으로 여겼더냐? 나는 서류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좋다.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돈, 그 돈이 너희에게 어떤 지옥을 선물하는지 이 아비가 똑똑히 보여주마. 나는 자식 농사에 처절하게 실패했다. 그렇다면 이 실패한 투자를 나는 전액 손절매 처리해야 한다. 나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자식들에게 할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내 오랜 자산관리사이자 내 재무팀의 후배였던 은행의 박 이사에게 거는 전화였습니다. 박 이사, 나 김진우입니다. 내일 아침 내 모든 자산을 처분해야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 VIP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귀국할 때의 초라한 행색과는 달리 가장 좋은 양복을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어 넘긴 후였습니다. 불편한 다리를 애써 감추며 나는 30년간 기업에 자금을 주무르던 CFO의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이사님, 아니, 형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그런데 여행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안색이 어둡습니다. 됐네. 박 이사, 자네에게 부탁할 일이 있네. 말씀만 하십시오. 형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제가 달려가야죠. 나는 내가 가져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밀어 놓았습니다. 박 이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내 자산 규모를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이 모든 원본 서류를 한자리에서 본 것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현금화해 주게. 네? 형님, 이 분당 땅은 지금 개발 호재가 있어서 1년만 더 묵히시면 시세보다 낮아도 좋네. 조건은 단 하나. 현금 일세, 그리고 내 명의의 모든 주식 전부 매각해서 매월 배당금이 나오는 미국 배당주로 포트폴리오를 전면 재편성해 주게. 수익자가 내가 아닌 제3자가 될 걸세. 제3자라니요? 혹시 자제분들께 자네는 내가 시키는 일만 하게. 내 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숨길 수 있는 스위스나 케이맨 제도의 신탁 계좌로 자네 능력을 보여주게. 박 이사는 내 단호한 눈빛을 보고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결정이 얼마나 냉철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죠. 내가 재무팀을 이끌던 시절, 그는 내 직속 부하였습니다. 그는 편의점 늙은이가 아닌 CFO 김진우의 명령을 받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일주일이면 모든 흔적을 지울 수 있습니다. 은행을 나온 나는 곧장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분당의 그 땅 녀석들이 호시탐탐 노리던 내 아들놈들 사업의 유일한 희망줄이었던 그 땅을 나는 시세보다 3억이나 싸게 금매로 내놓았습니다. 3억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 자유를 위한 수수료였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는 데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모으고 불려온 내 자산들이 차가운 숫자가 되어 내 통장으로 빨려 들어왔다가 다시 흔적도 없이 박 이사가 만들어둔 해외 계좌로 사라졌습니다. 아파트마저 처분하고 나는 편의점 근처에 작은 월세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모든 정리를 마친 후 나는 내 일상이었던 편의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딸랑 문이 열리자 앳된 얼굴의 알바생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여행 다녀오셨어요? 이수진 부모님 없이 할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내가 본 그 어떤 젊은이보다 성실하고 착실했던 아이였습니다. 내가 편의점을 비운 열흘 동안 가게는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유통기한 체크며 재고 정리며 모든 것이 내가 하던 것보다 더 꼼꼼했습니다. 그래, 다녀왔네. 그런데 사장님,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다리는 괜찮으시고요. 녀석들이었습니다. 내 자식들이어야 했습니다. 이 질문을 해야 했던 건 하지만 내 안부를 물어봐 준 사람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어린 알바생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나를 계산하는 빛이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한 걱정만이 담겨 있었죠. 나는 수진이에게 따뜻한 캔커피를 하나 건넸습니다. 수진 양, 내가 자네에게 부탁할 게 있네. 이수진네, 사장님, 말씀하세요. 내가 아주 긴 여행을 떠나야 할 것 같아. 나는 수진이에게 내 계획의 일부를 털어놓았습니다. 자식들의 이야기는 빼고 내가 이 가게를 당분간 비워야 하며 믿고 맡길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가게 자네가 맡아주지 않겠나? 네? 제가 사장님 가게를요? 전 그냥 알바생인데. 알바생 말고 정식, 점장으로 월급도 지금의 2배로 주겠네. 대신 조건이 있어. 수진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나 앞으로 나에게 오는 모든 우편물과 연락은 자네가 대신 받아줘야 하네. 그리고 내가 지정한 변호사의 연락만 나에게 전달해 주게. 나 그리고 어쩌면 아주 성가신 손님들이 찾아올지도 몰라. 그들을 자네가 상대해 줘야 하네. 할 수 있겠나?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내 지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네, 할게요. 사장님이 저 믿어주신 거니까 저도 사장님 믿고 이 가게 지킬게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 자식들은 나에게서 인간적 도리를 앗아갔지만 세상은 나에게 마지막 남은 인간적 도리를 이 아이의 모습으로 보내주었다는 것을 나는 내 평생의 경험을 믿기로 했습니다. 내 사람 보는 눈은 틀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 됐다. 이 아이라면 내 마지막 계획을 맡길 수 있겠어. 내 자식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이 편의점, 이 아이에게는 인생의 기회가 되겠지. 나는 그 자리에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 편의점의 모든 운영권과 법정 대리인 자격을 이수진 점장에게 위임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던 날이었습니다. 나는 편의점 창고에서 마지막 재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점장에게 인수인계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쾅. 편의점 문이 부서지라 열렸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온 것은 첫째 아들 영민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단 한 번의 연락도 없다가 처음으로 나를 찾아온 것이었죠. 녀석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비싼 양복은 땀에 절어 구겨져 있었고 완벽하게 넘겼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땅 파셨어요? 올 것이 왔구나. 생각보다 빨랐군. 대출이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야. 나는 태연하게 음료수 캔을 정리하며 녀석을 돌아보았습니다. 내 땅 내가 팔겠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문제요? 문제가 있냐고요? 저희 그거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업 확장해야 하는 거 아시면서 어떻게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그때 뒤이어 둘째 아들 내외와 첫째 며느리까지 온 가족이 편의점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마치 상갓집에 쳐들어온 빚쟁이들처럼 그들의 얼굴은 탐욕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희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저희 망하라고 고사 지내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 여행 저희가 정말 잘못했는데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나는 녀석들의 울부짖음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는 이수진 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 씨, 아니, 이 점장 잠시 자리 좀 피해주게. 가족끼리 할 이야기가 있어서.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뒷문으로 사라지자 편의점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과 함께 녀석들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너희는 이 아비한테 상해를 하고 나를 그 이국 땅 호텔에 버려두고 갔더냐? 녀석들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그제야 저들이 저지른 짓이 잘못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아니, 아버님, 그게 오해세요. 저희는 아버님 편이 쉬시라고. 오해. 내 아들놈이 아버님은 주무시나? 물었을 때 춥긴 뭐가 추워 이불 덮으시면 되지 라고 말한 게 오해였더냐? 첫째,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뻔뻔하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모습이 참으로 낯설었습니다. 내 카톡을 읽고도 약이 필요한 아비에게 물 한 잔 가져다 주지 않은 게 오해였어? 그제야 녀석들은 상황 파악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영민이가 갑자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형님, 왜 그래요? 너도 꿇어. 둘째 아들과 며느리들까지 4명의 자식들이 모두 내 편의점의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매일 걸레질하던 그 더러운 바닥에 말입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아버님 없으면 저희 죽어요. 네, 제발 땅
판 돈이라도 저희 사업 자금으로. 나는 네 발치에 엎드려 우는 녀석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여행지에서 짐이라며 나를 귀찮아하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직 돈 앞에서만 터져 나오는 그 가증스러운 눈물 연기하고 있군 이놈들. 이 눈물은 나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야. 당장 눈앞에 돈줄이 끊어진 것에 대한 공포지. 내 수수한 다리, 이 다리가 불편하다고 나를 버렸던 너희들이다. 나는 나에게 매달리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쇼는 이제 그만해라. 그 땅뿐만이 아니야. 내 이름으로 된 모든 주식, 그리고 우리가 살던 그 40평짜리 아파트 전부 다 처분했다. 녀석들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주식도, 아파트도 전부. 그럼 우린 이제 어디서? 너희가 날 버린 그 호텔 방에서 나도 너희를 버리기로 했으니까 나는 내 인생에서 너희라는 가장 실패한 투자를 오늘부로 전액 손절 처리했다. 나는 내 생애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중간 지점에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편의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던 첫째 며느리 선주가 눈물을 뚝 그치더군요.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애원하던 그 얼굴은 간데없고 도끼만 남은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어 던진 배우처럼요. 아버님 지금 저희랑 장난하세요? 장난이라니 내 전 재산을 걸고 하는 아주 진지한 이야기다. 좋게 말할 때 돌려놓으세요. 그거 어차피 나중에 다 저희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법적으로도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 봐라. 이제 법까지 들먹여? 내 돈으로 변호사 공부라도 시킬 걸 그랬나? 유류분? 그래, 있겠지. 하지만 내가 죽기 전에 다 써버리면 그만이야. 아니, 이미 내 손을 떠난 돈인데 너희가 누굴 상대로 소송을 걸겠느냐? 아버님! 애원이 통하지 않자 녀석들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내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 눈빛은 내가 호텔 방에서 봤던 그 0.1초의 경멸,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이렇게 다 처분하시면 나중에 늙고 병들면 누가 모실 것 같아요? 이 말이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두려워했던 말. 아내가 죽고 난 뒤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그 외로움과 두려움을 녀석들은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저희 없으면 아버님 혼자 그 잘난 오피스텔에서 고독사예요. 고독사. 아시겠어요? 여보, 그만해! 왜 이래? 내가 틀린 말 했어? 아버님,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보시고 재산 원상 복구하세요. 그럼 저희도 아버님 모시고 사는 거 다시 생각해볼게요. 모시고 사는 걸 다시 생각해보겠다. 나는 그 순간 내 심장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절망이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바쳐 나를 협박하는 괴물을 키워냈습니다. 내가 정말 저런 괴물들을 내 자식이라고 30년을 키웠단 말인가. 저것들의 손에 내 노후를 맡기느니 차라리 저 말대로 혼자 죽는 게 낫겠다. 수술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처절한 자기 혐오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계산대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 약한 모습을 녀석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이 협박이 통하는구나. 첫째 며느리의 입가에 다시 그 비릿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일찍 가셨는데 아버지까지 저희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저희가 그래도 자식인데. 맞아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재산은 제발. 자식들이 아비를 호텔에 버려두고 자식들이 아비에게 고독사를 운운하며 협박을 하나?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나 너무 춥다. 내가 틀린 건가? 내가 이 모든 걸 그냥 참고
저놈들 비위를 맞추며 살았어야 했나? 당신이 없으니까. 나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때였습니다. 뒷문에서 나를 지켜보던 이수진 점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나를 향한 걱정과 저들을 향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나에게 말하는 듯했습니다. 사장님, 지지 마세요. 그 눈빛을 본 순간 내 안의 모든 두려움과 절망이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저런 놈들에게 내 인생을 저당 잡힐 만큼 약하지 않다. 나는 30년을 버텨낸 김진우다. 나는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대기업 재무팀을 호령하던 그 김진우의 눈빛으로 돌아왔습니다. 잘 들었다. 너희 속내가 그것이었구나. 나를 모시는 대가로 내 재산을 흥정하겠다. 그 말이렸다. 좋다. 너희에게 기회를 주마. 녀석들의 눈이 희망으로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단순한 것들. 열을 주겠다. 딱 열을. 그날 오후 3시 다시 이 편의점으로 모여라.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열흘이라뇨, 당장. 내 재산에 대해 논하고 싶다면 그때 와. 그때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유산에 대해 내 최종 결정을 알려주마. 그 전까지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나는 더는 녀석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점장 저분들 전부 내보내게. 영업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녀석들은 무언가에 홀린 듯 더는 아무 말도 못하고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열흘 뒤에 유산을 나눠줄 거라는 내 말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게지요. 녀석들이 사라진 편의점 안.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나 내일 모레 떠나. 저놈들 얼굴 다신 안 볼 거야. 내 마지막 싸움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열흘이 지났습니다. 오후 3시 편의점 문이 열리고 두 아들 내외가 들어섰습니다. 열흘 전과는 달리 녀석들은 잔뜩 긴장하면서도 무언가를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마도 이 늙은 아비가 고독사가 무서워 항복했을 거라 생각했겠죠. 혹은 최소한 아파트 한 채 정도는 남겨주리라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편의점 안에는 내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딨어? 그들을 맞이한 것은 평소의 알바생 조끼가 아닌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점장 이수진이라는 명찰을 단 수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낯선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죠. 당신은 누구야? 아버님은? 김진우님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박 변호사입니다. 김진우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 않습니다. 그 시각. 나는 이미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아니었습니다. 비행기 이륙까지 2시간. 모든 것을 끝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낯설면서도 후련했습니다. 변호사가 왜 나와? 아버지 나오시라 그래. 사장님께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계산대 서랍에서 4개의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녀석들은 그것이 재산 증여 서류라도 되는 듯 허겁지겁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하지만 봉투 안에는 편지지 몇 장과 빳빳한 근로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녀석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 며느리들에게 너희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아마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 아닐 게다. 너희가 나를 버렸던 그 나라가 아닌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비행기다.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내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마. 결론부터 말하지. 너희에게 물려줄 재산은 단 1원도 없다. 첫째 며느리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전 재산은 이미 법적 절차를 거쳐 해외 신탁 계좌로 옮겨졌다. 박 이사가 아주 훌륭하게 처리해 주었더군. 그리고 일부는 너희가 모르는 이들을 위해 기부가 완료되었다.
너희가 말한 유류분 소송 얼마든지 하거라. 하지만 너희가 그 돈을 손에 쥐기까지는 아마 이 아비가 죽고 나서도 10년은 좋게 걸릴 거다. 그동안 너희 사업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아버지, 말도 안 돼. 그래도 하나는 남겨두었구나. 바로 이 편의점이다. 그 말에 녀석들의 눈이 다시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이 편의점은 너희 소유가 아니다. 이 편의점의 모든 법적 소유권과 운영권은 너희가 그토록 무시했던 저 이수진 점장에게 합법적으로 위임했다. 내가 이수진 점장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다.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것은 돈이 아니라 땀 흘려 돈을 버는 방법이다. 봉투 안에 근로계약서가 들어있을 거다. 내 재산이 그토록 탐이 나거든. 지금 당장 이수진 점장 밑에서 시급 9,860원짜리 야간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라. 땀의 가치를 깨닫고 인간의 도리를 배우는 날, 너희가 아비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아비를 버렸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는 날, 그때 내 신탁 재산의 1%라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이 점장과 변호사가 판단할 거다. 이것이 너희를 짐으로 여겼던 아비가 아니라 너희를 괴물로 키운 아비로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편지를 다 읽은 녀석들은 망연자실.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게 다 전현이 꾸민 짓이야. 손대지 마시죠. 이 모든 것은 김진우 님의 명확한 의사에 따라 집행된 법적 유언입니다. 폭행 시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가지 마세요. 나는 그 시각 탑승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녀석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더는 어리숙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습니다. 점장의 권위가 묻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간 물류가 평소보다 2배로 들어옵니다. 이 일 하실 겁니까? 시급은 월말 정산입니다. 녀석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평생 무시했던 시급, 노동과 자신들이 사람 취급도 않던 알바생 밑에서 일해야 한다는 현실. 그 차가운 편의점 바닥에서 녀석들은 탐욕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깨달으며 그렇게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그 시각, 저는 차가운 편의점 형광등 불빛이 아닌 태평양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거대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크루즈 선박이 낮은 고동 소리를 울리며 천천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묵직한 진동이 내 발끝에서부터 심장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그것은 불안의 떨림이 아닌 강력하고 꾸준한 엔진의 소리였습니다. 나는 갑판의 선베드에 깊숙이 기대 앉아 수술 자국이 남은 다리를 쭉 뻗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흉터를 기분 좋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통증은 다리가 아닌 마음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시각, 녀석들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나르고 있으려나 아니면 또다시 나를 원망하며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으려나 아마 후자일 겁니다. 녀석들은 땀의 가치를 그리 쉽게 깨달을 성품들이 아니죠. 하지만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아니 녀석들의 몫이었으니까요. 나는 내 CFO 시절의 마지막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마감했습니다. 김진우 가족이라는 부실 채권 덩어리를 완벽하게 대손 처리한 겁니다. 나는 지갑에서 아내의 낡은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 간 사람. 이 좋은 걸 당신과 함께 봤어야 했는데. 여보, 나 잘한 거 맞지? 당신이 있었어도
나처럼 했을까? 아마 당신은 저 못난 놈들을 용서하라고 했겠지. 하지만 나는 당신처럼 착한 사람이 못 돼. 아니, 되기 싫어졌어. 당신이 떠나고 나는 깨달았어. 착한 아버지는 그저 이용하기 좋은 봉일 뿐이었다는 걸. 나는 평생을 아버지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돈을 벌고, 자식들을 위해 돈을 아끼고,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는 양복 한 벌, 구두 한 켤레, 제대로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녀석들에게는 꼬박꼬박 용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나를 버리고 떠났던 녀석들의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없고 아버지의 껍데기만 남아 있었다는 것을. 나는 이 여행을 위해 난생 처음으로 수백만 원짜리 맞춤 정장을 샀고 가장 비싼 스위스제 시계를 샀습니다. 내 손목에서 묵직하게 빛나는 이 시계가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밥이 아니라 내 입에 들어가는 따뜻한 커피 한 잔에 돈을 썼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와 진한 향의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최고급 원두의 고소하고 쌉쌀한 향이 짠 바다 내음과 어우러졌습니다. 나는 붉게 타들어가는 태평양의 노을을 바라보며 커피잔을 들고 조용히 음미합니다. 씁쓸하면서도 짙은 향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내일은 알래스카에 도착합니다. 그 다음은 파나마 운하를 지날 겁니다. 나는 평생 처음으로 오직 나 자신을 위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김진우입니다. 그래, 돈이란 건 말이야. 이렇게 쓰는 맛이 있어야지. 안 그런가, 여보?